사회행위 취소 재미없는데. 재밌어요. 이게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아, 그래요? 내가 그지인데, 그러니까 요 재산을 넘김으로써 내가 정말 확실한 그지가 됐거나. 그러면 이미 몰빵하고 나서 찾아와서 이거 혹시 사회행위냐라는 채권자의 질문에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럼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회생 파산이 들어갔다? 파산이 됐다? 이러면 이제 관제인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이 부인권을 행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사회행위라는 게 되게 인정받기도 어렵고 또 재산분할 청구권은 일방의 또 자유로운 또 권리이기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사회행위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 채권자에게 불리한 판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받아야 될 분량이 있는 거잖아요. 또 아내분이 받아야 될 분이 있는데 그거를 넘는 거. 그러니까 남편도 받아야 될 몫이 있고 아내도 받아야 될 몫이 있는데 남편이 내가 받아야 될 몫도 싹 다 포기를 하고 아내한테 싹 다 넘겼다라고 하면 그 포기한 만큼만 사회행위가 되는 거지 전부 다 사회행위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분량만큼은 지킬 수가 있으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몰래 걸리면 문제가 다 돼요. 그렇기도 하잖아요. 기여도 평가를 할 때 이제 한쪽이 재산을 되게 감소시킨 행위들도 평가가 되니까 예를 들면 원래 같으면 혼인기간도 뭐 10년, 20년 이렇게 해서 5대5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이 너무 이렇게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재산을 많이 이제 감소를 시켰다면 나눌 때 5대5가 아니라 오히려 기여도를 낮게 평가를 받기도 하니까 사회행위 소송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이제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죠. 이혼을 했을 때 재산분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적절한 비율을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면서 판단을 해서 그거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죠, 실무상. 그래서 이제 오히려 너무 그 상담을 대충 받거나 좀 낙관적으로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채권자들 입장에서 기대하는 그러니까 돌려놓을 수 있는 재산의 정도와 실제로 우리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했을 때 돌려놓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에서의 갭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잘 모르면 그죠? 그쵸, 있죠. 그리고 사람이 원래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가지고요. 지금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어. 한 푼도 못 받게 생겼다가 막상 또 이제 받게 생겼으면은 왜 이거밖에 못 받냐 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소송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혼인 생활이 몇 년인지 모르고 그동안의 경제 생활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재산 형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사전에 다 알 수가 있냐라고 하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치는 그냥 마음은 좀 소송을 하실 때는 내려놓고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회생 실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사에서는 판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증거 관계를 면밀히 따져서 판단을 내리시겠지만 회생 파산은 이제 소명 절차니까 완벽하게 어떤 판례의 논거를 통해서 돌아가는 그런 분야가 아니다 보니 실제로는 조금 더 가사에 비해서 좀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여도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러프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재산 인정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원래는 반 나눠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채무자가 아파트를 하나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회생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몫이 반은 와이프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평가를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채무자의 단독 재산이다라고 평가를 해서 되게 불리하게 판단을 했었던 거죠, 예전에는. 근데 그럼 와이프가 갖고 있는 거는 반을 또 평가를 했었어요. 와이프가 가지고 있으면 50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던 게 예전에 회생 관행이었고 회생 파산 둘 다.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채무자 좀 친화적이면서도 좀 가사 쪽 법리와 좀 일치되는 과정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반대로 되게 유리하게 채무자의 가족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는 게 뭐냐면 채무 재산은 거의 다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또 아내분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평가를 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오히려 이제 회생위원이 봤을 때 와이프 이름으로 재산이 있네.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기여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면밀히 따져서 오히려 평가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원칙과 예외가 살짝 바뀐 느낌이죠. 그러면은 아내 명의로 몰빵을 다 해두면 오히려 유리한 경우들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형성해온 사람들의 얘기인 거고 이제 직전에 이제 명의를 변경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동일하게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미 파산 위기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 돌려놓는 거는 당연히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부인권도 있고 다 똑같이. 그리고 이제 아까 부인권 이제 얘기하신 거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또 드리면 생각보다 사회행위도 인정받기가 어렵지만 부인권도 굉장히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부인
소에서 그 채권자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면 부인당할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규모 그런 사실관계로는 거의 부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인권 소송이 대표적으로 굉장히 좀 승소하기가 어려운 종류의 소송이기도 하면서 또 희생위원 화성관제이나 이런 분들이 부인의 소리 잘 안 하세요. 안 하고 시간이 또 길어지고 하니까 절차적인 그러니까 신속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인의 소보다는 협의를 많이 하죠. 채무자들이랑 내가 만약에 이게 이제 부인권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부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요 정도를 다시 돌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로 협의를 하자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고 그래서 또 반대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부인의 대상이 된다라고 또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채무자한테 이렇게 조금 더 받아내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또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요거는 요건상 부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미 이제 뭐 10년이 넘어 버렸다든지 아니면 이제 파산으로 보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넉넉하고 이 사람은 사는데 문제가 없고 굉장히 여유로운 시기에서 만약에 뭐 재산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원래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문제를 삼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왜 안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방어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실무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행위 취소 소송도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행위 취소 소송도 생각보다 되게 인정이 잘 안 되는 소송이기는 해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법조문이 근거조문이 한 개밖에 없는데 여기 IMF 때 엄청 발달한 그러니까 근거 조문은 한 개밖에 없는데 법리만 엄청나게 발달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에요. 그래서 수임료도 비싸잖아요. 수임료도 비싸고 왜냐면 어려우니까 인정받기 너무 어렵죠.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고 이제 원래는 수익자, 전득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고가 돼야 되고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반대쪽 어려운 얘기예요. 어쨌든 그냥 내가 모르고 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족이야. 남편한테 받았어. 그러면 남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재산을 지금 힘든 상황에서 나한테 준다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인용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케이스들이 주로 재산 분할 대신에 넘기는 것들. 근데 남편의 경제 상태를 전혀 몰랐다? 남편이 회생 파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전혀 모르면서 나는 재산 분할로 이 재산을 다 받았다? 요거는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사회행위 취소 소송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케이스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다. 라는 거죠. 이게 조금 약간 근데 그 두 개가 다를 것 같은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걸 넘겨주는 거랑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걸 안 주고 이혼하는 거랑 좀 달리 평가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아내의 이름으로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남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래 집행을 못하는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그죠? 다르게 평가를 할 것 같죠. 왜냐하면 사행위 취소의 대상은 법률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해서 처분을 했어야 돼요. 재산 처분을. 그걸로 인해서 채무 초과 상태가 초래가 됐어야 되는데 아니면 더 심화가 됐거나. 근데 애시당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지인데 그러니까 요 재산을 넘김으로써 내가 정말 확실한 그지가 됐거나 아니면 원래도 그지인데 더 그지가 됐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넘기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아내 재산이다? 안 넘겼잖아. 그거는 사행위 취소 소송을 못 하죠. 이 채무자가 못 돼가지고 자기가 빚을 져가지고 이혼도 해. 이혼도 하는데 이혼하면서 부인한테 재산도 주기 싫어. 이혼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 제3자한테 재산을 빼돌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왜냐면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하는 마당에 곱게 주기 싫은 마음이 또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채무자들이 보통 이런 거를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사실은 경각심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내가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빼돌리고 보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또 처벌을 받는다면서요. 그쵸. 이게 사실은 이제 이혼 소송까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재산 분할을 할 게 명확하잖아요. 재산 분할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기여도가 1도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혼 소송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발생을 하리라는 점이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한 푼도 주기 싫어가지고 막 몰래 빼돌렸어?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너무 못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원래 강제집행 면탈죄가 잘 인정이 안 돼요, 원래. 그치, 실무상으로는 인정이 잘 안 되는데 요런 경우에는 잘 인정이 돼요. 거기다가 실형도 되게 잘 나와요. 최고랑 차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서로 각자의 재산을 막 찾잖아요. 다 드러난 경우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나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을 보통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던 재산이 있었는데 얘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재산을 빼돌렸다고 추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 보통은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빼돌림을 당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해서 강제집행 면탈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이게 누가 봐도 갈 명백하게 때까지 남한테 가는구나.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남한테 이게 이제 이혼 소송을 할 때 재산을 보통 한 이제 파탄 시점으로부터 3년치 털어요. 3년치 털었는데 3년 정도면 이혼이 임박한 시점이잖아요. 그 직전에 남한테 다 빼돌린 게 계좌부터 다 털어요. 싹 다 터는데 3년치 터는데 거기서 딱 나왔어. 나왔는데 모르는 제3자한테 막 거액이 막 가요. 누가 봐도 빼돌렸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이유도 알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파탄 시점 이전에 빼돌린 거고 뭐 이혼 소송이 되게 임박해 있었고 아니면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빼돌린 게 너무 명백하게 나왔다. 요런 경우에는 부인이 이거 나한테 주기 싫어가지고 지금 재산 다 빼돌렸네? 요런 게 이제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근데 그게 경우에는 인정이 잘 된다.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중간에 빼돌렸으면 그래서 함부로 잔머리를 쓰는 거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크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죠? 그쵸. 합의하면요? 합의하면 좀 돌려놓으니까. 실형까지는 안 가고 실형까지는 안 가고 집행 쇠고랑 안 찰 유예로? 수도 있고. 어. 그거는 이제 뭐 그때그때 판사님 그러게. 마음이죠. 그 뭐.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이제 분들이 있으시구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혼과 재산 분할을 하면서 빚이나 재산을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다뤄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지만 또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재산 분할할 때 내 거를 그냥 갖고 가는 것도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아무튼 어렵다.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이제 부부 간에 요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실무상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 이혼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자료랑 재산 분할이랑 양육비는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거는 재산 분할에 대한 얘기고 이제 또 이어서 양육비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위자료는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은 다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